네, 저 오늘 2부 코너 격주마다 오시는 이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기다린 분이 바로 저인 것 같고요. 예, 네, 빛의 남자. 맞습니다. 예, 요즘 빛이 납니다. 예,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나죠. 아마 제가 그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사자성어에 좀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여러 사자성어에 담긴 듯이 참 와닿았는데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낭중지추. 네, 진정한 인생은 언젠가 이게 빛을 발하면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빛광훈님께서 워낙 겸손하셔서 잘 그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에 또 어려운 장을 지나면서 여의도에 좀 빛나는 존재로 떠올랐죠. 네, 오늘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진짜 네. 광우뽕을 제대로 맞으셨네. 제대로 요즘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자에게 푹 빠졌어요. 네, 진짜. 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광우뽕을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 보기 좋습니다. 예. 나오시는 타이밍이 딱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파월 연준회 의장의 코멘트 나오고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시장이 오버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반응이었어? 그거 물어볼 분이 없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예. 이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요. 거의 좀 파월의 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들어야 돼요 오늘.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어제 상승. 예.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좀 아침에 3프로 TV에 나갔던 건 처음이었는데 거기서 좀 많은 거를 말씀을 드려버려서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후속으로 해가지고서요. 후속편. 예, 밤중에 있었던 파월 발언이랑 같이 해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이제 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면 좋겠다. 저희가 또 뭐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또 투자를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한번 이제 그 몇 가지 연준에 대한 부분,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뭐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금리를 올려 나가야지 이것이 역금융 장세이고 금리를 내려 나가야지 금융 장세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나간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주식이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도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이미 장은 꺾였었던 이제 그게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시면은요. 2021년도 11월 달에 테이퍼링 개시를 하죠. 그 다음에 2022년 3월 달에 금리 첫 번째로 이번 사이클에서 인상을 합니다. 근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2021년도 6월 하순이 최고점이었고요. 나스닥은 21년 11월 하순, 다우하고 S&P 500의 경우에는 22년도 1월 아주 초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 이제 연준이 쓰는 정책이 이제는 다양해져 버린 것이 이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그냥 금리 올리고 내리고 예전에는 회의 끝나고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터뷰도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다 알려주죠. 그리고 QE나 QT 같은 정책 예전에는 쓰지 않았었던 그런 정책도 쓰고 있고 또 이제 소통 강조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나오면은 끝나면은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들이 시시때때로 너무 많이 나온다 싶을 정도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뀐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본인들의 뭔가를 전임자의 차이라고 할까요? 전임자와 그거를 차이. 만들려는 노력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처음 들어온 거는 버냉키 때였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린스펀이 너무나도 뭐 위대한 어찌 보면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오래 했고 성공적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는 말로써 미래 실제로 행동을 안 하고도 말로써도 시장과 소통해서 그 실제 효과를 내버리면 엄청 싸게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지 않고도 결정된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옐런이 이어받았었고, 뭐 그 사이에는 QE도 하고 QT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또 그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는 내가 소통을 강화를 하겠다. 라고 해서 1년에 FOMC가 8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래는 3, 6, 9, 12월에 있는 회의에서만 끝나고서 질의응답을 했었어요. 근데 파월은 난 다 하겠다. 8번으로 늘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이토록 파월이 자주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예. 생각보다 더 선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아마 이번 지금 사이클에서는 받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도 이제 그 감속 가능성을 얘기했는데도 증시가 달린다. 요거를 이제 정반대로 놓고 보면 테이퍼링도 사실 그랬거든요. 테이퍼링 한다는 거는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물줄기를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돈을 풀고 있으니 완화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증시는 자산시장은 다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긴축으로 더 나아가겠지라는 기대가 먼저 생겨났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75bp씩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감속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는 그럼 감속 다음은 뭐겠느냐. 언젠가는 멈출 것이고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라는 쪽에서 예. 굉장히 빨리 선반영을 하고 환호를 하고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딱 그 정해진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장세고 내려가면 이런 장세고 요렇게는 이제 보시기에는 좀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 그런 걸 일단 염두에 조금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첫째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확고하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2%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해가지고서 뭐 사실은 그때까지는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절대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이게 제일 최근에 연준에서 경제 전망하고 이제 점도표 찍었던 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 9월달 그때 FOMC 당시에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연준이 이제 기준으로 하는 물가는 PCE 물가잖아요. 요 PCE 물가가 내년도 2.8, 그 다음에 24년도에 2.3%, 2025년도 뭐 2% 요렇게로 지금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전망 예상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나중에 금리를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까 기준금리를 여기에 점을 찍은 걸 보시면은 내년까지는 올라가죠. 근데 그 다음 해에는 2%에 도달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금리를 내려가기 시작하고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미 점을 찍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딱 그 무 자르듯이 이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매파성을 거둘 수 없어. 그런 것과도 사실은 연준은 이미 본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힌트들을 흘려놨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준이 생각보다는 좀 팔색조 같은 면모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꼭 본인들이 말한 그 라인까지 오지 않더라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면은 투자자분들이 좀 연준이 이해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색조가 되는 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이제 과거 데이터나 과거의 흐름에 의해서 대응하기가 네. 오히려 더 까다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주신 말씀도 맞는 게 예. 사실 연준이 최근에 좀 많이 틀렸고 특히나 제일 크게 틀렸던 것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 일시적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그 뒤에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그래서 많이 잃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같으면 연준에 절대 맞서지 말아라. 이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사실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한 90% 이상은 사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나 코로나에 따른 특수성으로 본인들도 사실은 알기 어려웠던 불확실성이 많았었고 그 사이에 또 연준도 실수도 좀 했고 하다 보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연준만 보고 가기에는 애매하고. 연준이 결정 그렇게 내리게 되는 배경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사실은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그거를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어찌 보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장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그래야
연준의 행동이나 이런 거 또 말이 이것이 과연 진짜로 본인들이 속마음이 그러한 건지 아니면 조금 요거를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 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진짜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선반영이 되니까 네. 나도 사실 나도 그 선반영에 좀 미리 올라타서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연준의 어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난이도가 또 높아지니 뭔가 데이터가 딱 나오고 나서 가기에는 또 늦은 것 같고 이미 벌써 시장에는 지금 벌써 어느 정도 반등이 또 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 박자 조금 더 나도 가고 싶긴 한데 이 난이도가 높아졌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예,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사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는 이게 사실 매크로니까 예. 완전히 바텀업으로 해서 예. 시간을 나의 편으로, 그러니까 나는 영원의 시간을 두고서 버피 스타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 이슈는 정말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매크로를 이제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훨씬 더 깊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깊게 봐야 된다. 뭐 이걸로 통틀어 가지고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내셔도 사실 이제 본인이 감당 가능한 리스크 정도 내에서만 투자를 하시면 또 예상이 틀려도 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적기에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타이밍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니까. 그 부분을 하시려고 하면은 훨씬 더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그런 쪽에서는 오늘 조금 도움을 드릴 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가요? 지금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요. 네네. 이 연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막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눈 씻고 이렇게 막 찾아보거든요. 뭐가 자료가 하나 나오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연준이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존재이다라는 거고, 곳곳에서 본인들이 이제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힌트를 크게 줍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요 부분이 간밤에 파월의 연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파월의 연설이 별로 특별한 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엄청나게 비둘기라고 환호를 하고 증시가 격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일 많이들 헤드라인으로 쓰시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빠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미 성명서에서도 담았던 것 같고, 11월에.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나 몇 명 나와서, 그리고 심지어는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해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저 이야기에 추가로도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물론 그 뒤에 있는 뭐 두 가지 다 양쪽에 위험이 있다라든지 등등등등 표현도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디테일에 들어가서 표현이 좀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때 11월 달에 FOMC 그때 당시 파월 의장이 모두 발언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다음 회의나 아니면 그 다음 회의 즈음에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속도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브루킹스 연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디셈버.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다음이나 다다음이다에서 다음번에 이루어질 것 같다로 바꾼 거 자체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 CPI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매파성을 줄여 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은 명확히 좀 확인이 된 거죠.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FOMC 11월 의사록에서 거의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록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요. 연준 위원들이 과연 몇 대 몇 정도로 이 의견에 찬성을 했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뭐 most도 쓰고 many도 쓰고 뭐 아니면 a number of나 뭐 a few나 이런 등등등등의 some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대다수의 위원들은 곧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은 19명 중에서 거의 한 16명 이 정도까지는 찬성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록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거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11월 FMC가 우리가 매파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의사록 보고서는 몇몇 언론에서 굉장히 의사록은 좀 비둘기적이었어라는 표현이 이런 데들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찾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보면 정말 저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함의까지 읽어야 되는 거니까 저게 대다수란 표현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저걸 보고 16명 정도 되겠거니 이 정도는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그 다음 문단에서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실려요. 근데 거기에서 a few를 쓰거든요. 네. 근데 a few는 정말 작은 수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여러 명으로 치면 보통 한 3명 내외일 때 그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산해 보면 이거는 한 16명 내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로. 그러니까 이 보다 보면 사실 약간 이제 좀 마음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은 꼼꼼히 봐야 되는요. 그러니까 좀 과도할 정도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영어 분석까지 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자료를 한번 또 봐주시면은요. 네네.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온 구석들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브레이너드가 사실상의 뭐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지금 뭐 파월은 좀 거기에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브레이너드의 입김이 되게 많이 반영됐고 그렇지만은 파월 의장의 의견도 중요한데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으로 그 어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느껴지는 게 우리가 보통 그 뒤에 연준의 금리 경로가 어떠할지를 페드와치 보고서 흔히들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까지도 75bp를 그 다음 회의에서 올린다는 의견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간밤에 파월이 저 표현을 써버리니까는 디셈버를 딱 못 박아버리니까는 비로소 이제야 50bp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까지 확고한 표현을 쓰게 되면 보통 90% 중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 반영이 덜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렇게 감속을 하면 인플레의 문제가 잡힐까? 그들은 저렇게 말해놓고 우리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저게 거죠. 이제 저게 아직 신뢰도가 저기 녹여나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아직 말에 무게가 네네. 아직은 저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거 정말 저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업보라고 할 수 있죠. 연준이 그동안에 워낙에나 신뢰를 잃어왔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단어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이랑 또 연관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순이란 단어가 에즈순에즈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연준이 쓰는 단어 중에 소위 말해서 좀 역사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순이거든요. 순? 왜 그러냐면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까 저게? 순? 2021년도 9월 달 FOMC 성명서에서 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테이퍼링 표현 앞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은 바로 다음 회의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순이 앞에 들어가고 그전에도 보시면 최근에 브레이너드가 발언을 할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언제? 순이었거든요. 순. 근데 22년도 1월 달 FOMC 성명서에서도 순이 들어왔고 바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요 앞전에 또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앞에. 그게 이제 그 커밍 미팅즈라는 표현입니다. 네, 향후 이제 회의들에서 뭐 이런 표현인데 여기 보시면 2013년도 9월 달에 FOMC 성명서에 테이퍼링 표현 앞에 커밍 미팅스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다음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커밍 미팅스는 다음 두 번째 회의를 뜻합니다. 이번에도 어떠했었냐 하면은 2021년도 7월 달 FOMC 성명서에서 커밍 미팅스가 테이퍼링 표현 앞에 나왔고 실제로 두 번 회의 뒤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본인들만의 의미하는 딱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표현들을 봤는데 뭔가 추가됐는데 이게 반복돼 가지고 결정이 내려진다. 이런 식으로 뭐 바로 다음 회의에 다음 회의에 그래 버리면은 저 표현은 앞으로 이렇게 쓰이나 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명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저는 하는 게 컨트롤 F로 이제 표현들을 이제 일단 찾아보고 있으면은 힌트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향후에 쓰시기에 좋은 거는 그거예요. 결국에 감속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금리 인상 멈추게 될 거고 언젠가는 뭐 이제 금리 인하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QT를 뭐 중단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에 다시 요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성명서 딱 나왔는데 이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눈치를 채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내용이 연준 사용 설명서 읽는 약간 방법, 하이라이트 읽는 방법. 순
쓴 커밍 미팅. 네, 외워야죠 이거. 예. 암기. 예.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만 더 너무 재밌습니다. 단어를 예. 말씀을 드려볼까 하면은요. 그러니까 연준이 참 예민해요. 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서 이해해주기를 바라는데. 암호야, 암호. 본인들의. 근데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찰떡같이 이제 예. 또 해석을 해주거든요. 예,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 암호 해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난 2022년도 8월달 잭슨홀 연설이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 당시에 폴 볼커의 파월이 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표현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긴축적으로 가는 거를 유지를 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서 아니 그래 뭐 인플레 잡으려면은 당연히 긴축적인 그 임무 완수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녹여냈었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폴 볼커가 제일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근데 이 책의 제목이 Keeping Eric이거든요. 그러니까 Keep Eric이잖아요. 예. 이 단어를 안 쓰다가 잭슨홀 연설 때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We must keep Eric.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Keep Eric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 단어들을 보고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열심히 인플레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보고서 시장에서 폴 볼커처럼 보이기 위해 연준 의장이 노력하는 걸 보니 더 긴축적으로 가겠구나라고 완전히 폴 볼커에 빙의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9월달 FOMC 때 보게 되면 이때에도 모두 발언 때하고 질의응답 때 킵 에릿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마지막 질문 나왔을 때 그 이제 질의응답에서요. 마지막으로 대답할 때 사실 약간 그 질문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데 마지막 줄에 킵 에릿을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9월달까지는 그 폴 볼커처럼 보이고 싶구나였는데 11월 때부터 조금 이상해져요. 11월에서는 보시면은 똑같은 이거잖아요.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킵 에릿이라는 표현을 썼었다가 이번에는 stay the course라는 표현으로 의미는 사실은 거의 같지만은 조금 표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볼커의 표현은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저 파월이 staying the course라는 책을 낼라나 하나 보네 지금. 똑같이. 그죠? staying the course 저거 책 내려고 하는 거야. 저 제목이야 본인이. stay the course. stay the course. 바로 베스트셀러로. 베스트셀러. 자기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바꾼 거네. 박팀을 꿰뚫어 보셨군요. 그렇죠. 저는 또 한 박자 더 봅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있었던 브루킹스 연설에서도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킵 에릿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없는 거는 실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약간 좀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오니까 조금씩 매파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 계속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른데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진짜 이 단어 하나하나에 진짜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다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끝났을 수 있는데 어떤 단어의 어떤 특정한 어떤 패턴들. 톤이 좀 조절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네요.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조금 더 완만한 표현을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표현들이 정말로 이제 깊게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에나 지금 난이도가 높은 증시를 경험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장과 사실 뭐 조금 더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고용 최근에 또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고용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의 어떤 패턴과 경기 침체가 오는 과정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의 공식이 좀 깨진 느낌이 이번에 올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고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어떤 지표로 활용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화두였지만은 지금 오히려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고용이기는 하거든요.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뭐 어제도 사실 저희 좀 뭐 3프로에 나와서 제가
그 자료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깊은 침체가 될 거냐, 얕을 거냐, 아니면 정말 운 좋게도 침체를 살짝 비껴갈 거냐라고 했었을 때 딱 하나만 보시라고 하면은 고용이거든요. 아, 고용. 네, 결국에는 뭐 GDP가 역성장하거나 아니면 기업 이익이 꺾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100% 침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고용이 꺾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 미국에서 침체로 정이 내려진 구간입니다. 근데 이 회색으로 된 구간 보시면은 파란색이 전부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올랐을 때는 항상 침체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확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서 침체라고 여겨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은 침체스러워도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 이제 그 침체로 인정을 못 받았었던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침체로 인정을 받지 않은 예외 사례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럴 때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실업률이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결국에는 우리가 침체다 아니다를 보려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향후에 우리 판단에서.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아주 최초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침체가 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최저로 그 사이클에서 내려갔었던 실업률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강력했던 그 고용 구간. 그 최저 실업률에서 침체로 들어가고 첫 달. 예, 그때 실업률. 그때는 올랐을 거잖아요. 최저 실업률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최저 대비해서 첫 달에 침체 들어가고 첫 달에 실업률. 그 차이가 얼마냐. 라고 해 보게 되면은 과거 11번에 이제 50년 이후에 침체가 평균적으로 0.52%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제일 낮았던 게 이번 사이클에서 3.5%였잖아요. 근데 4%를 만약 찍게, 지금 3.7인데 4를 찍게 되면 지금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 아니다로 논쟁은 엄청나게 가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평균적으로 0.5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미국에서 침체로 인정을 받더라. 그러면 사실 그거 인정받는 거는 훨씬 뒤인데 이미 지금부터인 것 아니냐. 라는 논쟁이 엄청나게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평균이 우리가 0.5니까는 그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때는 최저에서 0.2밖에 안 높은데 침체라고 인정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알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 1950년대 너무 또 먼 과거니까 뭐 1990년대부터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0.7%, 0.6% 조금 그래도 이 폭이 좀 올라온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보시게 되면 딱 그냥 눈대중으로 보셔도 한 0.7 정도로 보이시잖아요. 0.7. 그러면 요게 숫자가 재밌어집니다. 3.5가 제일 낮았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0.7을 더하게 되면 4.2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그때 9월달 FOMC 끝나고서 경제 전망 냈을 때 그건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그때부터 가열됐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8월 잭슨홀 연설 때부터 해가지고서 폴 볼커의 빙의에서 9월달에도 킵 에리스 계속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4.4. 내년도 4.4로 그냥 예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상치를 찍으셨으면 과거로 보게 되면은 침체 구간이라는 건데 그럼 내년에 침체라고 보는 거냐? 심지어는 내후년도도 지금 침체로 찍은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침체로 보느냐, 용인하겠다라는 거냐? 그럼 실업이 얼마나 증가하는데 그거 괜찮은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꼭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연계가 그렇게 됩니다. 야, 참 저런 부분이.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단어도 집중해서 보고 0.7을 제가 살면서 저렇게 집중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0.7. 가장 중요한 0.7. 그래서 뭐 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어떤 분들은 막 100년치를 가지고 평균을 매길 거고 어떤 분들은 최근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지고서 매기실 거고 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앞에 4자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논쟁이 가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번에 고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도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떤 거냐면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이번에 독특함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구인 공고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과거 같으면은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하나 미만인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네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2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업자 입장에서 두 개를 놓고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 그렇죠. 그 극단적으로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겪기 직전이었던 19년도 말 이때 당시에도 실업률은 3.5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업률은 3.5예요. 그런데 왜 임금 상승률은 이만큼 격차가 많이 나느냐? 19년도에는 인플레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숫자는 실업률은 똑같은데 말이죠.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만큼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 고용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골드만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자료를 내면서 혹시나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가능성을 제기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실업자가 확 증가를 해가지고서 꺾였는데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는 허수의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구인 공고라는. 이 구인 공고가 1대1이나 그 미만으로 빠지면 그러면 500만 개 이상 사라지거든요. 그러고 실업이 한 100만이나 200만 실업자가 증가하는 정도면 과거에 7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냐. 그렇죠. 효과가. 그러면은 침체를 실제로 실업률은 침체 수준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 나고 구인 쪽만 쫙 빠져서 배율이 개선되어서 이제 뜨거움은 내려가는 그래서 뭐 이제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평균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저께 그 연준에서 낸 자료를 보시면은 그거를 굉장히 이제 좀 연준에서도 도식화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할 때 나온 건데 요 파란색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더하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구인 공고 이거를 합친 것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항상 그게 구인 공고하고 일한 사람이 낮았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좀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직전에도 이게 역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걸 다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역전이 심하게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고 뭐 꺾여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구조적인 현상이 발생했을까? 한 350만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200만은 소위 말해서 조기 은퇴 때문인 것 같고 한 100에서 150만은 이민이 줄어든 거, 그 다음에 그 사망자가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조기 은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지금 요 부분이 해소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도 이거를 몰라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침체 여부인데 그거를 판단할 키는 여기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 혹시나 구인 쪽에서 허수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번에는 실업이 과거만큼 아프게는 안 올라가는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착륙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은 내년도를 경기 침체로 판단할 것이냐 말 거냐를 볼 때 우리가 고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 헷갈려하고 있는 건 결국 만약 내년에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만약 침체로 가야 한다고 하면 투자자는 지금 시장에서 다 빠져나오고 도망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망가진 상태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럼 빠져나와야 돼? 아니면 참여하고 있어야 돼?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혹시 대표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만약에 깊은 침체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증시는 레벨 다운이 한번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경제를 전망하시느냐에 따라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이 이런 구조적인 고용의 문제, 그다음 여기다 심지어는 더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이는 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높게 스티키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깊은 침체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 전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인플레는 일단은 좀 많이 꺾여 내려올 것 같다,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고용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의 의견부터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침체에 대해서 워낙 내년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고용을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근데 그보다도 정말로 뭔가 연준이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는 인플레가 정말로 안 떨어지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투자 쪽에서 문제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이고, 그것이 좀 안 내려온다라고 보게 되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나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 정도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결국 우리가 매크로 지표 2022년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내년도가 됐을 때 만약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연준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바로 안심하기보다는 또다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럼 내년은 아마도 또 고용 지표에 따라서 침체의 강도에 대한 예상이 또 갑론을박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했습니다. 네. 깊은 이야기까지 다 들었죠, 저희가. 네. 정말 오늘 성명서까지 아주 그냥 그리고 저희가 외워야 될 거 커밍 미팅스. 네. 그럼 다다음 회의다. 오늘 거의 1타 강사급이었어요. 그렇죠. 순. 그러면은 바로 다음 회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다음 회의에서 이제 일어난다. 네. 아마 제가 보기에 다른 단어는 몰라도 오늘 3개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커밍 미팅스. 이 순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 순이란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순대국밥, 그러니까 병천 순대, 다양한 순의 응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순은 잊지 않는다. 내 전 여친 순자 순. 이런 거 그러니까 다양한 또 암기 비법이 나왔습니다. 순대국밥 잊지 마시고요. 네. 금리나 순대국밥 나오면 바로 주식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순 보면 정광훈 매니저. 맞습니다. 딱 생각나게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의도의 순대국밥 같은 남자 정광호 대표님. 네. 아주 그냥 진국입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또 깊은 얘기 나눠봤고 2주마다 나올 때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 함께 또 매크로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바쁜 분이지만 저희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2주에도 어김없이 나타날 예정이니까 또 그때 많은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저희 박 팀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